최대이음 서초시험의 맛에서 말합니다. 한미동맹이 유지된 시간이죠. 그 70년이 한 문장으로 흔들렸습니다. 백악관 국빈 만찬장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이세니 코나네와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허용해 주십시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동맹국이 할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NPT 체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죠. 미국은 영국 외에는 이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에게도 10년 넘게 고민했던 사안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공개석상에서 요구했습니다. 아직 워싱턴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주국방은 동맹의 완성형입니다. 저는 나토 자문위원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동맹이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진화하는 걸까요? 답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은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가 만찬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빈 만찬장이었죠. 트럼프와 이재명이 악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코드명 세이블로 초청받았죠. 핵잠수함 전문가 자격이었습니다. 25년간 미 해군에서 핵잠을 지휘했습니다. 지금은 나토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형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외교 의전이었습니다. 의장대가 발을 맞춰 행진했죠. 현악 사중주가 우아한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트럼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재명도 미소를 지었죠.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았죠. 3번째 테이블이었습니다. 국방 관계자들이 주로 앉는 자리였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동맹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을 채웠죠. 세계 8곳의 분쟁에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죠. 대한민국은 진정한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단어가 울렸습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바라봤습니다. 이재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된 멘트였죠. 우리는 함께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이재명이 잠시 멈췄습니다. 호흡을 가다듬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청이라는 단어가 묘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십시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가 깜빡이는 것 같았죠.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자석의 펜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트럼프의 미소가 굳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라는 겁니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5년 경력이 무색하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싣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미군의 부담을 덜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죠.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한 명은 급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의 무전기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긴급 보고가 오가는 것 같았죠. 트럼프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변함없습니다. 직접적인 답은 피했죠.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건 즉답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만찬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죠.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화 소리가 있었지만 의미가 없었죠. 모두가 방금 전 그 한 문장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요청이 아닙니다. NPT 체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거죠. 국제 원자력 규범의 경계선입니다. 미국은 영국 외에는 이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에게도 10년 넘게 고민했죠. 그런데 한국이 공개석상에서 요청했습니다. 아니,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죠.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핵잠수함입니다. 제가 25년간 지휘한 바로 그 무기체계죠. 물속에서 석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죠.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완벽한 은신 무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원한다는 겁니까? 아니,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노트였죠. 25년간 기록해온 노트입니다. 첫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동맹의 정의가 흔들렸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핵잠 연료 요청, 어떻게 보십니까?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포토맥 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죠.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은 왜 저런 요청을 했을까요? 왜 공개석상에서 했을까요? 왜 지금이었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선언이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입니까? 보호입니까? 협력입니까? 한국은 지금 그 경계를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어젯밤 만찬장에서의 그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국방장관을 비롯한 30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요청.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한 관계자가 물었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경력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먼저 기술적인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해와 남해가 선명하게 보이는 지도였죠. 재래식 잠수함, 우리가 SSK라고 부르는 디젤 잠수함은 일주일 정도 잠항할 수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동해를 가리켰고 모두가 스크린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떨어지면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죠. 그 순간 적의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펜으로 메모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 SSN은 석 달 이상 물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도록 말이죠. 적이 탐지할 수 없는 시간이 석 달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닙니다. 전략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국방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한국이 왜 지금 이걸 요청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보이는 구도였죠. 한국의 바다는 복잡합니다. 북한 잠수함이 동해에 상시 배치돼 있고 중국 해군이 서해를 장악하려 하고 있죠.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기밀을 공유하듯 말이죠. 러시아 함대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포위된 상태라는 겁니다.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이미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이 모든 위협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핵잠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저는 파란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그릴 수 있는 작전 반경이었죠. 석 달간 물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모든 적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원하는 능력입니다. 한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그건 미군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한국이 직접 해야 합니까?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답이 있었죠.
미군 핵잠은 태평양 전역을 담당합니다. 한반도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더 넓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괌과 하와이, 인도양까지 보이는 지도였죠. 미 해군은 중국 견제, 대만 방어, 남중국해 순찰까지 해야 합니다. 한국 주변만 집중할 여력이 없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바다를 책임지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미군은 더 넓은 전략 임무에 집중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럼 핵무기는요, 한국이 SLBM을 탑재하려는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였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명확히 해야 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핵무기는 싣지 않겠다고 말이죠. 한국이 원하는 건 핵추진 능력이지 핵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엔 잠수함 내부 구조도였죠. 핵추진은 엔진 방식입니다. 원자로가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 거죠. 하지만 핵무기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미사일 발사관과 탄두가 필요하죠. 제 손가락이 도면을 따라 움직였고 모두가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추진 시스템만 원합니다. 조용히 오래 자망할 수 있는 능력만 말이죠. 국방장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죠. 그렇다면 이건 방어 목적이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지난밤 내내 생각한 결론이었죠. 한국은 공격 무기가 아니라 감시 체계를 원하는 겁니다. 적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추적하고, 먼저 대응하는 능력 말이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긴장이 아니라 이해의 침묵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사진이었죠. 한국은 세계 1등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기술, 선체 설계, 배터리 시스템까지 모두 최고 수준입니다. 사진 속 거대한 잠수함이 진수되는 장면이었고 그 규모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디젤 잠수함을 자체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한국산 잠수함을 운용 중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한국에게 부족한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핵추진 연료 기술이죠. 국방장관이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스크린과 저를 오갔죠. 만약 우리가 협력한다면 어떤 형태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협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공동개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청사진을 그려놨었죠. 미국이 연료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이 선체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NPT 규정도 위반하지 않고 기술 통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희망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에 실마리가 보이는 순간이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적었던 문장을 다시 봤죠. 이건 요청이 아니라 선언이다.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동맹의 빈칸을 채우려 한다는 걸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측이 제출한 자료들을 밤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두께가 3cm는 되는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한국 방위비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북한 전체 GDP의 1.4배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비가 적국의 전체 경제 규모를 압도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한국은 550억 달러를 국방에 쏟아붓고 있었고 이는 세계 10위권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돈의 사용처였습니다. 단순히 미국 무기를 사는데 쓰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죠. K2 전차, K9 자주포, KF-X 전투기,
그리고 KSS 잠수함까지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체계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숫자로 가득 차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던진 그 한 문장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건 허풍이 아니라 준비된 선언이었던 겁니다. 저는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조선소의 수주 현황이 정리된 문서였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름 아래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40%가 한국산이었고 특히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다른 항목이었습니다. 바로 잠수함 건조 능력에 관한 부분이었죠. 한국은 이미 2,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자체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었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차세대 잠수함까지 개발 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나가파 4급 잠수함은 현지에서 극찬을 받았고 필리핀과 폴란드도 한국산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핵잠을 지휘하며 배운 한 가지 진리가 있었죠. 잠수함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오래 견디고 적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한국은 이미 그 철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건 단지 핵 추진 연료뿐이었던 겁니다. 문득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답을 피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죠. 외교 언어로 해석하면 이건 협상의 여지를 남긴다는 의미였고 워싱턴 내부에서도 조용히 검토가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였죠.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비공식 실무 접촉이 시작됐다고 양측이 공동 연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한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 보도를 번역해서 읽고 있었죠.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어떤 이들은 동맹 관계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고 야당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소음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법이고 그 시끄러움이 투명성을 보장하니까요. 독재 국가였다면 이런 결정을 비밀리에 추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걸 공개석상에서 논의하고 있었죠. 이건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결정에 확신이 있다는 증거였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현황이 정리된 보고서였죠. 삼성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고 LG는 조지아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엘라베마 공장을 확장하고 있었고 한화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총 투자액이 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수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히 핵잠 연료를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재정의를 제안한 거였죠.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어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주면 한국은 미국의 투자와 일자리를 준다는 교환이었고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의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부터 정리해온 결론을 다시 읽어봤죠. 한국은 구매자가 아니라 설계자다. 그들은 미래의 동맹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제 손이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죠. 나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본다. 창밖의 햇살이 더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워싱턴 정가는 한국의 핵잠 연료 요청을 둘러싼 논쟁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작성한 비밀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의 핵잠 연료 요구는 NPT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잠재적 핵 확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을 잠재적 핵 확산 위험국 목록에 포함시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백악관이 멀리 보였지만 그곳에서 무슨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국방부와 국무부의 온도차가 극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무부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의회는 더 복잡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동맹 강화 차원에서 협력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핵 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저는 제 입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나토 자문위원이자 핵잠수함 전문가로서 공식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이틀 남았으니까요. 밤새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핵 추진. 잠수함 협력의 기술적 가능성과 정치적 불가능성에 관한 분석이라는 긴 제목이었죠. 저는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러 장애물이 있다는 양면을 모두 서술했죠. 하지만 보고서 말미에 저는 개인 의견을 한 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은 의심할 수 없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붉은 펜으로 밑줄 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제가 추가한 그 한 줄이었죠. 객관성을 잃지 말게. 에단, 자네는 분석관이지 옹호자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저는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핵무기가 아니라 방어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말했죠.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네. 하지만 워싱턴은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한국이 오늘은 연료를 요구하지만 내일은 핵무기를 원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언론은 더 가혹했습니다. CNN은 K-핵잠, 위험한 선 넘기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뉴욕타임스는 동맹의 균열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폭스뉴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배신하고 있다는 논조의 보도를 내보냈고 일부 평론가들은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죠.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컴퓨터로 한국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그곳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차분하게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반복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국방은 동맹의 부정이 아니라 동맹의 완성형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논리가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워싱턴은 그 논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유지해온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를 바꾸기엔 두려움이 너무 컸죠.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보였지만 저는 그것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질문 하나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동맹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었죠. 그건 보호입니까? 아니면 협력입니까? 한쪽이 다른 쪽을 지켜주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까? 저는 25년간 미 해군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제 임무였고 동맹을 유지하는 게 제 책임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정체성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군인인가 아니면 평화를 계산하는 인간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다는 문장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존엄의 실험이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며 저는 그 선택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2주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시찰 요청이 온 것이었죠. 목적지는 대전에 있는 한국의 주요 조선소였고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잠수함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건 워싱턴 내부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25년간 핵잠을 다룬 전문가로서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조용히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곧바로 남쪽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현대식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시설들이 이 나라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었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조선소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부지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건물은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3번의 신원 확인을 거쳐 지하 3층에 있는 연구시설로 내려갔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거대한 수조 안에 떠있는 잠수함 모형이었습니다. 크기는 실제 잠수함의 3분의 1 정도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실물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영어가 유창했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모듈형 추진 시스템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를 결합했고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이 최적의 에너지 배분을 담당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시스템을 살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어떤 잠수함과도 달랐습니다. 배터리만으로 2주일 이상 잠항이 가능하고 수소 연료전지를 추가하면 한 달까지 늘어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핵추진에 석 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래식 잠수함의 일주일에 비하면 혁명적인 발전이었죠. 더 놀라운 건 소음 수준이었습니다. 저소음 코팅 기술과 진동 감쇄 시스템을 적용해서 수중 소음을 기존 디젤 잠수함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선체의 곡선 하나하나가 유체역학을 고려해 설계됐고 추진축의 배치도 소음 최소화를 위해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죠.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핵추진 연료를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안을 만들고 있었고 그 대안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시설을 나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그 숫자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을 구매했고 호주는 K9 자주포 57문을 주문했으며 이집트는 K9 자주포 100문을 도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럽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K2 전차 도입을 검토 중이었고 루마니아도 한국산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한국을 세계 9위권 무기 수출국으로 만드는 규모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무기의 강점은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우리는 구매국을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한다는 것이었죠.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고 현지 생산을 지원하며 정비와 훈련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한국이 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이해가 됐죠. 미국과 러시아는 무기를 팔지만 한국은 능력을 판다는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차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서울로 돌아와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기술, 그 의지, 그리고 그 철학이 계속 맴돌았죠. 노트북을 열어 미국 국방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쓰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쓰려는 건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목격담이었죠. 저는 파일명을 바꿨습니다. 대전 시찰 보고서 대신 한국의 기적에 대한 증언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오늘 기술보다 정신을 목격했다. 두 번째 문장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길을 만들고 있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생각이 문장이 되어 화면을 채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원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 대안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걸 느꼈죠. 나는 비판하러 왔지만 경례를 하고 떠난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혁명의 목격자가 된 것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3시 15분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국방부 작전센터였고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동해에서 미식별 잠수체가 포착됐으니 즉시 합동 상황실로 출근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옷을 급히 걸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최악의 시나리오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분 만에 국방부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합동 상황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긴장감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형 스크린 6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 화면마다 동해 일대의 해상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한국 동해안에서 20해리 떨어진 지점에 깜빡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파란 점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은 아군 함정이었고 붉은 점은 정체불명의 잠수체였습니다. 작전 책임자가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오전 2시 45분에 수중 음향으로 미식별 표적을 탐지했고 미국 측에 즉시 통보했다는 내용이었죠. 문제는 통신 지연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가 태평양 사령부를 거쳐 워싱턴에 도착하는데 10분이 걸렸던 겁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수중 작전에서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오판으로 인한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미식별 표적은 한국 영해. 경계선 바로 바깥쪽에서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5노트 정도였고 수심은 200m였으며 음향 신호 패턴으로 보아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군 식별 신호가 없었고 국적도 불명이었으며 어떤 통신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이 영상으로 연결됐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고 사령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우리 핵잠 한 척이 그 해역에 있는데 한국 측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군 핵잠과 한국 구축함이 같은 해역에서 미식별 표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자칫하면 5인 사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동맹은 순식간에 파탄 날 수도 있었습니다. 스크린의 시계가 새벽 3시 25분을 가리켰고 긴박한 무전이 들렸습니다. 한국 구축함 대조영함, 표적과의 거리 3해리, 소나 접촉 유지 중.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3해리는 너무 가까운 거리였고 자칫하면 충돌할 수도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정보가 떴고 한국 측이 보낸 데이터였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 가동, 표적 음향 패턴 분석 중.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탐지 시스템을 실전에 투입했다는 의미였죠. 3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결과가 표시됐습니다. 표적 식별 완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원급 잠수함으로 추정. 신뢰도 92%. 합동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잠수함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표적을 식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 해군 정보 분석관이 급히 데이터를 검증했고 2분 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 판단이 정확합니다. 원급 잠수함 음향 패턴과 일치합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미 해군의 숙련된 분석관보다 7초 빠르게 정확한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됐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한국 영해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한국 구축함과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2해리, 1.5해리, 1해리로 줄어들었고 충돌 위험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긴급 회피 기동 필요, 반복합니다. 긴급 회피 필요. 미 사령관이 소리쳤지만 한국 함정에 직접 명령할 수 없었고 통신 경로를 통해야 했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충돌 위험을 예측하고 최적의 회피 경로를 계산했던 겁니다. 스크린의 파란 점이 순식간에 움직였고 붉은 점과의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2.5해리, 2해리, 3해리로 안전거리가 확보됐고 충돌은 가까스로 회피됐습니다. 합동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뭘 본 겁니까? 옆에 있던 분석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7초 빠르게 위험을 탐지하고 회피했습니다. 분석관은 말을 잇지 못했고 저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5년간 핵잠을 지휘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그 판단이 옳았으며 그 결과로 대형 사고가 방지됐던 겁니다. 새벽 4시가 넘어 상황이 안정됐고 중국 잠수함은 북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제7함대 사령관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고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 조선소에서 봤던 그 기술이 실전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죠. 합동 상황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7초의 차이가 동맹의 의미를 바꿨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함께 싸우는 동료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죠. 동해 사건이 있고 일주일 후 저는 의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연료 요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100여 명의 방청객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의원들이 반원형 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고 마이크 앞에 놓인 물컵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국방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고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맥클로이 박사님은 나토 자문위원이자 25년간 핵잠수함을 지휘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권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요청에 대한 박사님의 전문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해온 답변이 있었지만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위원장의 눈썹이 올라갔고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무엇이 핵심입니까? 저는 제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작성한 맥클로이 문건이라 불리게 된 보고서였죠. 핵심은 동맹의 재정의입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렸고 기자들의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싸울 능력과 의지를 갖췄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손을 들었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은 한국 편입니까? 아니면 미국 편입니까? 청문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 정체성을 의심하는 것이었고 제 경력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죠. 저는 의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5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긍지가 제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저는 현실편입니다. 제 대답은 짧았지만 명확했고 청문회장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전 동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원님들은 아십니까? 저는 리모컨을 들었고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국방부에서 기밀 해제된 동해 사건의 실시간 기록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붉은 점과 파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시간 표시가 초 단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한국 영해 쪽으로 접근했고 충돌 위험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의 특정 순간을 가리켰고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이 순간 한국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표적을 식별했고 최적의 회피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고 파란 점이 순식간에 움직여 붉은 점을 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7초입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보다 7초 빠르게 위험을 탐지하고 대응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고 의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만약 한국 시스템이 없었다면 그날 밤 충돌이 일어났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교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의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만 봐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정만이 청문회장을 지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베테랑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였고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신중했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핵심이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한국이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추면 우리는 더 넓은 전략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전략 지도였죠. 중국 견제, 대만 방어, 남중국해, 순찰. 이 모든 임무를 미 해군 혼자 감당하기엔 벅찹니다. 제 손가락이 한반도 주변을 가리켰고 그곳에 밀집된 위험 요소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국 해역을 담당한다면 우리는 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맹의 진화입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고 수십 개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중도 성향의 젊은 여성 의원이었죠. 박사님, 만약 우리가 협력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가능할까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공동기술협력센터라는 제목이 붙은 청사진이었습니다. 해결료 직접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NPT 규정상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연구개발은 가능합니다. 미국이 기본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이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스크린에는 협력 구조도가 표시됐고 양국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술 통제도 유지되고 확산 위험도 최소화되며 동시에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고 서명식이 예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식 당일 저는 백악관 집무실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서류를 펼쳤고 그 위에는 간결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 공동 해양기술협력센터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대통령의 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고 서명이 완성되는 순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해결료 직접 이전은 불가했지만 공동 개발은 승인됐고 이는 사실상 한국의 핵잠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가르는 미묘한 떨림까지도 놓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미국은 동맹을 재정의했다. 그리고 나는 한 나라의 시대가 열리는 걸 목격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죠. 태평양 너머 한반도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서명식이 있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문의서들이 쌓여 있었고
모두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고 전차와 자주포에 이어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까지 논의 중이었습니다. 호주는 한국형 잠수함 기술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고 인도는 한국산 방공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럽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이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전략을 수출한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고 이는 유럽 전역에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의 한 방위산업 전문지는 K-디펜시브 파트너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이는 한국식 협력 모델을 지칭하는 국제적 용어가 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의 핵잠 연료 요청은 불가능한 도전으로 여겨졌었죠. 하지만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그 기준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협력의 철학이었습니다. 국무부에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이 붙은 200페이지짜리 문서였고 저도 지필진에 포함돼 있었죠.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한미 관계는 수직적 동맹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전환 중이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십은 서울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은 제가 쓴 것이었고 많은 논란 끝에 최종 채택됐습니다. 한국 내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이는 정치권을 움직였습니다. 야당조차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했고 논쟁은 속도와 방법에 관한 것일 뿐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그 한 명이 대안이라고 발표됐을 때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대안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한 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부심이자 의지의 표현이었으니까요. 부산 조선소 기공식 영상을 봤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우리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는 역사를 말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고 군중의 환호가 부산 앞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6개월 전 백악관 만찬장에서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서 던져진 한 문장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었죠. 세계 각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일본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 자체가 한국의 변화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먼 서울의 하늘을 상상했습니다. 비록 지구 반대편이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죠. 제 휴대폰이 울렸고 한국 국방부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대한함 진수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고 귀빈 자격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3개월 후 저는 다시 부산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앞에서 수만 명이 진수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선체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가 80m가 넘었고 최신 기술이 총집약된 걸작이었죠. 진수식이 시작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샴페인 병을 선체에 부딪혔습니다. 병이 깨지는 순간 함성이 터져나왔고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간 핵잠을 지휘하며 봤던 수많은 진수식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진수식이 끝나고 저는 부두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바닷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한국의 평화는 수입품이 아니다. 그들은 그것을 제조한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분석가였다. 그러나 오늘은 증언자다. 저는 펜을 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이제 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피스메이커에서 파워메이커로 한국의 전략적 진화와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피스메이커라 불렸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파워메이커가 되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낼 힘을 가진 자가 된 것이다. 마지막 문단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동맹의 의미가 바뀌었다. 보호와 피보호의 관계에서 협력과 공존의 관계로 미국과 한국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로서 태평양의 평화를 설계하고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년간의 여정이 이제야 마무리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세계는 그 변화를 주목할 것이며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저는 컴퓨터를 켜고 첫 문장을 확인합니다. 바탕화면에 고정해둔 한 문장이죠. The future is written in Korean. 미래는 한국어로 쓰인다. 그 문장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언제나 태평양 너머를 향하고 있죠. 그곳에서 한 나라가 역사를 다시 쓰고 있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된 것을 평생의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